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가 되어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새해가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2월이 되고 며칠만 지나면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명절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며느리와 달리 매해 명절이 기다려져요. 저는 명절이 되면 시댁이 아니라 친정으로 가거든요. 맨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명절이나 기념일 그리고 휴일에는 무조건 친정을 찾아가곤 하죠. 결혼 전 있었던 일 때문에 시모와 시댁이 있지만 없는 사람, 없는 집 취급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계속 여러분들을 궁금하게만 만드는 것 같은데 얼른 제게 있었던 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행복했어요. 법 없이도 사실만큼 정직하고 고든 부모님 말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업이었죠. 마음 편히 학업에 몰두하며 대학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녔죠. 저와 저희 부모님 자랑 같긴 하지만 부모님의 근면성실함을 배우며 자란 덕에 저는 집안에 필요한 생활비를 들이면서도 제 돈을 따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고요. 제가 모은 돈으로 바로 건물 청소 사업을 했거든요. 청소도구와 자동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른 곳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었어요. 이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빈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첫 시작부터 제법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제 돈을 들여 한 사업이니 허투루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청소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청소하던 건물의 옆집에서 또 그 옆집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청소를 맡겨주셨어요. 또 그분들께서 입소문을 내주시면서 차근차근 제가 맡게 된 건물을 늘려갈 수 있었죠. 그렇게 건물 청소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땐 정말 여러 군데 여러 크기의 많은 건물 청소를 담당하게 됐고 그만큼 수입도 많아지게 됐죠. 제 기준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 정도면 제법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일감이 많아지며 사람도 쓰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직원들보다 제가 더 많이 건물로 나가 청소하려고 했죠. 그렇게 일하고 돈 버는 게 마냥 재미있었을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청소를 하고 있던 건물에서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청소를 막 시작하려던 제게 다가와서는 커피 한 잔을 주며 말을 걸어왔죠. 이거 커피인데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근데 청소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층수도 많아서 청소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힘들긴 한데 또 힘들어야 일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이용하시는 분들과 가볍게 인사도 하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커피도 얻어먹을 수 있는 행운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항상 보기 좋아요. 얘기는 몇 번 못 나눴지만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인사해 주셔서 뵐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 주말에도 일하시나요? 네? 네. 그날 청소해야 하는 건물이면 당연히 하죠. 혹시 청소 맡기시려고요?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밖에서 뵙고 싶어서요. 네? 그게 무슨...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번 뵀으면 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보기 좋고 예쁘셔서요.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든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남편의 제안을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연애도 거의 못해본 저로서는 좋은 기회였죠. 또 어느 남자가 청소 일을 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겠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정말 건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가볍게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도 착해 보였던 남편과 그렇게 첫 만남을 하게 됐고 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리고 호감을 느꼈어요. 첫 만남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느끼기에 남편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왔고 집안 형편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고졸인 제 학력과 저희 집 형편과는 비교 대상으로 들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학력과 집안 형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제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죠. 덕분에 연애를 하는 동안은 서로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였죠. 결혼은 저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중대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연애 초반에 덮어뒀던 제 고민이 다시 떠오르게 됐고 남편 집안과 우리 집을 하나하나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래봤자 모든 부분에서 저희 집이 부족했지만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편의 집안은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집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부잣집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아버님과 재혼 후 남편을 키워주신 어머님이나 명문대 출신의 흔히 배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두 분 모두 선친 때부터 부자인 분들이셨어요. 정확히 저희 집과는 반대되는 극과 극인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의 결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언제 말씀드리지? 내년 5월 정도에 결혼하려면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철 씨, 나 솔직히 결혼에 확신이 없어. 민철 씨한테 확신이 없다기보단 양가 집안의 차이가 너무 나서 어머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 나도 그 차이를 아니까 무작정 결혼하겠다 고집 부릴 수 없을 것 같고.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널 직접 만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실 거고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으면 안 되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유민이 넌 나 믿고 따라오면 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학력보다는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던 남편을 키워주신 시어머님이라면 생각하시는 바도 남편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제 생각을 비웃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굉장히 냉소적이셨어요.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고 대놓고 제게 모자란 부분을 말씀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죠. 더 들을 것도 없어. 너희들 결혼 안 돼. 유민이라고 했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학력이나 집안이나 능력이나 뭐 하나 우리 민철이와 비슷하지 않다는 거. 내가 비슷한 건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데
그게 전부 기준 아래면 어떡하니? 난 고졸의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 받을 생각 없어. 에이, 어머니, 유민이 진짜 좋은 아이예요. 혼자서 사업도 꽤 크게 하고 있고요. 학업은 형편 때문에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 형편은 노력한다고 다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면 그만!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건물 청소 사업? 그게 사업이니? 그냥 청소 일하는 거지. 됐어. 내 신경 그만 건들고 나가. 저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자리를 일어서게 됐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죠. 남편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만 감이 떨어지길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어머님께 제가 잘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게 됐죠. 하지만 그런다고 어머님의 돌아선 마음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이 만남을 이어가는 게 욕심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게 됐죠. 그러자 남편은 더 강하게 어머님께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되려 어머님이 화를 불러왔죠.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됐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 뒤에서 내 아들 조종하니? 네?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민철 씨에게 결혼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네가 내 앞에서만 얌전한 척, 예의 바른 척하고 뒤에서는 내 목 챙기려고 수작질을 부리는 것 같은데? 너 내 아들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이러는 거니? 평생 거지같이 살아오다가 우리 아들, 이 집, 이 돈들 보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여튼 없는 것들은 조금만 맛만 봐도 눈이 뒤집혀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교양 없게. 난 너 같은 거지 며느리, 거지 사돈, 거지 같은 집안과 마주보고 대화할 생각 없거든? 아니, 만나서 뭔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해야 하지. 고졸 출신의 무식한 것들이랑 무슨 말을 섞고 대화를 해? 예유미나, 계급 사회가 없어진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은 우리 같은 귀족과 섞일 수 없는 법이야. 네가 꿈꿔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가 우리 민철이를 꼬드기면 민철이가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야. 너 민철이 사랑한다며. 그런데도 민철이 너처럼 망치고 싶은 거니?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결혼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해야 했죠. 지금 저희 부모님 얘기 취소하시고 제게 사과하세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께서 함부로 입에 올리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태어나서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꼬투리 잡으면 수십 수백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얼른 사과하세요. 이 결혼 안 하고 말 테니 사과하시라고요. 전 이를 악물고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꼭 사과를 받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으로 불려 들어왔다는 걸 알았던 남편으로 인해 시모에게 사과를 끝내 듣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했어요.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게 됐죠.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제게 시모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건 저번 일이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야.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유민이 너한테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에 대해 실언을 했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그 민철이 얘기 들었겠지만 나 너희들 결혼 이제 반대하지 않어. 그러니까 우리 민철이랑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시모가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그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생각을 바꾸긴 한 건가 싶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모에 대한 경계를 풀었던 건 아니었어요. 거리를 어느 정도 둔 채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시모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는 건 물론이고 제게 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한 모욕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그날 잘한 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게 됐죠. 또 남편과 다시 결혼 이야기를 오가다 보니 뒷일로 미루게 됐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시모의 결혼 허락을 받고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시모를 보면서 불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잠시였어요. 큰 소리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상견례 자리까지 약속하게 되니 이제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마음을 놓고 시모에 대한 경계를 풀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그날 저희 부모님께서 듣지 않아도 될 말과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을 당하시게 됐으니까요. 모든 건 시모의 계략이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도 어떻게든 반대하겠다던 결혼을 허락했던 것도 말이죠. 모두 상견례 자리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모욕을 주려고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시모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는 상견례 날 회사에 예정돼 있던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시고 중간에 자리를 하시기로 했죠. 사실 제가 시모에 대한 마음을 놓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빠가 상견례 자리를 뒤늦게 오게 된 그 일 말이죠.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 일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아빠의 사정을 전한 뒤 직접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상견례 날짜를 정할 때도 저희 부모님 편한 시간에 맞추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를 며칠 안 남겨두고 일정을 바꿔야 했으니 당연히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님, 그 민철 씨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그날 자리를 해보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요. 괜히 어머님께 신뢰를 하는 것보단 상견례 날짜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어머님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 부모님 일정을 배려해 주셨는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근데 아버님께서 그날 시간이 아예 안 되시니? 아니요, 그 아예 안 되시는 건 아닌데 회사 일이 끝나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오실 수 있으신 거네? 어머님께서는 자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예정대로 그날 상견례 자리하는 걸로 하자. 네?
그날 예정대로요? 어차피 두 분께서도 너희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누셨을 거고 나도 너희와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다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날 내가 너희 어머님과 얘기 나누고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때문에 너희 결혼이 늦어졌는데 굳이 격식 따지겠다고 더 늦어지면 되겠니? 얼른 식 올리고 결혼해야지. 너희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나는 그날 너희 아버님 없이 상견례 해도 상관없어. 아이, 물론 상견례 날 너희 아버님과 인사 나누지 못한 건 아쉽다만 뭐 인사야 나중에 또 자리하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 아버님이 상견례 하는 중에 오실 수도 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한 뒤에 대답 주렴. 시모가 마지못해 괜찮다고 했거나 기분 나쁜 티를 냈다면 저도 시모 눈치를 보며 이상한 낌새는 없는지 살피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결혼 반대로 저희들 결혼이 늦어졌다며 서두르는 모습의 시모를 보면서 방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과 하게 될 결혼 준비와 행복할 결혼식을 생각하며 마음 편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시모와 남편이 상견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들떠있던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지난 시간이었는데 남편이나 시모나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처음엔 차가 막혀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니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전화를 막 하려던 순간 남편이 들어왔어요. 유미다, 미안. 우리가 많이 늦었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차가 좀 막혀서. 그랬구나. 근데 어머님은? 나 여기 있다. 민철이가 왔는데 내가 안 왔을까봐?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길 안 오겠니? 어머님 오셨어요? 차가 막혀서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무슨. 우리 여기 오는 길에 차 하나도 안 막혔다.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던데. 네? 그게 차가 안 막혔어요? 그래. 차가 막혀서 늦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옷에 힘을 좀 주느라 늦었다. 오늘 같은 날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말이지. 어때? 나 괜찮니? 지금 내가 입은 거 이 브랜드 화보에 나온 그대로 셋업해서 입은 거야. 어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니? 그리고 여기 내 손 보이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이런 짓까지 했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많긴 많다만 이렇게까지 8손가락 전부에 반지를 껴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엄지손가락까지 반지를 끼우려고 하다가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그래도 엄청나 보이지? 네? 네, 어머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뒤늦게 나타난 시모는 남편과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했는데 시모는 자기가 치장하느라 늦은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과 보석으로 꾸민 시모를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저희 모녀에게 자신이 치장한 걸 자랑하고 있는 시모를 보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약속한 상견례 자리를 치장하느라 20분이나 늦고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잘한 일인 것 마냥 저희 모녀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시모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싸하더라고요. 왠지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생각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공을 들여 치장한 만큼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이 상견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웃는 얼굴로 시모를 대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훑는 자랑이 끝난 뒤에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브랜드가 어딘지, 가격이 얼만지, 또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열변을 토해가며 저희 모녀에게 설명했어요. 만약 남편이 중간에 끊지 않고 시모를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면 한참 동안 의미가 없는 그 설명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어 상견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결혼식 이야기를 하기 전 앞서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유민이 모친되는 이옥경이라고 합니다. 애들 결혼으로 심려가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결혼 허락해 주시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오랜만에 촌스러운 이름을 들어서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네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쩜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때면 자식들 이름 아무렇게나 지을 때도 아닌데.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 먹고 사시는데 정신이 없으셔서 예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그래도 전 제 이름이 좋습니다. 구슬오개 팔글경, 뜻풀이도 좋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좋다 나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웃겨서 웃었고 제 주위에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말이 나왔네요. 별로 개의치 마세요. 그럼 제 소개를 하자면 우리 민철이 엄마 되는 김세리라고 합니다. 네. 이름도 외모처럼 세련되시네요. 아무리 이름이 촌스럽다고 해도 웃긴다고 해도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촌스럽다며 웃진 않잖아요. 그것도 사돈되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저희 엄마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쁘고 안 예쁜 건 개인 취향이라고 해도 대놓고 저희 엄마 앞에서 웃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대놓고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 이름이 예쁘다는 말로 돌려 표현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치채셨는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시모의 무례한 모습에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첫 만남이고 상견례 자리인 만큼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땐 참고 목까지 차오르던 말을 삼켰어요. 이후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남편이 그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꾸미시니까 제가 몰라뵐 뻔했습니다. 항상 화장기 없는 수수하신 모습만 뵈다가 이런 모습을 뵈니 엄청 젊어 보이세요. 저는 유민이한테 언니가 있었나 싶었어요. 어머, 자네도 참... 자네 어머님 계시는 앞에서 민망하게 무슨 그런 말을... 사돈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 민철이를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애교 있는 아들들이 많진 않은데 말이죠. 애교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들 배려하는 모습 보면서 민철이 부모님들께서 민철이를 정말 잘 키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민철이를 보면서 많이 뿌듯하시겠다고 생각했고요. 당연하죠. 제가 우리 민철이 자랑하는 낙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철이가 배려심이 너무 깊고 넓어서 조금 전처럼 행동하는 게 제 걱정이에요. 지금도 유민이 어머님 걱정한다고 없는 말을 억지로 지어내고 쥐어짜내서 말하지 않습니까? 민철아,
너 그런 배려심이 오히려 상대방한텐 욕으로 들릴 수도 있어. 봐라. 객관적으로 유민이 어머님이 어디가 젊어 보이니? 화장품도 저렴한 거 쓰고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한번 안 가본 얼굴인데 어디가 젊고 누가 언니야? 너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칭찬으로 들리고 배려심으로 보이지. 넌 지금 사람 매기는 거야. 시모 때문에 무거워진 분위기를 띄워보겠다고 남편이 한 말인 걸 시모도 알면서 또 분위기를 망치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모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시모가 태도를 바꿔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저희 엄마에게 무안을 주는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치를 주고 제가 입을 떼려고 하는데 시모가 하던 말을 이어서 계속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나오게 된 진짜 목적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렇죠. 유민이 어머님도 기분 나빴죠? 그런데 우리 민철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빈말을 하든 헛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 그냥 다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집안에 우리 민철이가 사위로 들어오는데 기분 좀 나쁜 게 대수겠습니까? 이런 집안에 우리 민철이가 사위로 들어온다는 게 감지덕지할 일이지. 안 그래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집안이요? 왜? 기분 나쁘니? 이런 집안이라는 뜻 너도 대강 알고 있지 않니? 너희 집인데 네가 그걸 몰라? 아니 사돈, 얘가 모른 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돈은 제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아니 설마 모르세요? 이게 모를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럼 제가 이런 집안의 뜻에 대해 설명 좀 해드려요? 이런 집안, 딱 봐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마음가짐도 행동 양식도 못 배우고 못난 집안이요. 어떻게, 제 말이 맞죠?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었나요? 가진 게 있으세요? 아니면 배운 게 있으세요? 돈도 없고 고졸밖에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고졸 집안에서 부자의 대학까지 나온 사위라니 이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아주 한몫 단단히 잡았어요. 진짜 출세했네요, 사돈. 급발진하듯이 시모는 갑자기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모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시모가 쏟아뱉는 말을 듣고 있어야 했죠. 순간적이기도 했고 이전에는 어떤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 시모의 모욕에도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안불안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저희 모녀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채 놀라고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 결혼을 순수히 허락할 줄 알았어? 시건방진 것들, 감히 누굴 넘봐? 우리 민철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만 잘났어?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이랑 비교나 돼? 돈이 없으면 집안 학벌이라도 좋던가, 학벌이 모자라면 집안에 돈이라도 있던가.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집안은 가진 게 둘 다 없어? 모자란 게 아니라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래, 쟤가 무슨 청소일인가 뭔가 해서 돈을 제법 번다는 거 인정.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이게 들어올 수입이야? 다른 경쟁자가 생기거나 대기업 들어오면 그땐 밥값이나 벌 수 있겠어?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어디 가서 며느리가 길바닥인지 건물인지 청소하고 있다고 말하냐고? 창피하게. 거기다 부모들은 아주 짐덩어리라고 하지?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아니 주말에 회사에서 사람 불러다 일 시키는 게 정상이야? 그것도 그 나이에. 다른 집은 그 나이쯤 되면 아무리 급한 회사 일이라도 상견례같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밑에 직원 시켜. 그런데 그 집 아저씨는 능력이 안 되니까, 듣지도 못한 회사 다니니까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막대 먹은 집안에 우리 아들이 사위로 들어가 봐. 뻔하다 뻔해. 아주 뼛속까지 쪽쪽 빨아먹겠지. 우리 민철이 등에 우리 집안에 착하고 들러붙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기생할 거 아니야. 그따위 집안과 내가 왜 결혼을 시켜? 민철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이 집안에 가면 말만 사위지 노예야 노예. 네 등에 빨대 꼽힌다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 오늘 일 한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내가 갑자기 미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 주제도 모르고 시건방진 년이 내 앞에서 바락바락 따지고 들 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어디 지 주제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 야, 너 또 소리 질러봐. 어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또 바락바락 소리 질러보라고. 내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없는 소리 했냐? 맞잖아. 너 포함 너희 가족 돌대가리 고졸 출신에 가난하게 살아온 거. 내가 그날부터 이를 바득바득 갈아왔어. 네 부모한테 너희 집안 주제 좀 알려주려고 내가 상종도 하기 싫은 너랑 얼굴 맞대고 있었다고. 그런데 넌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좀 잘해주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리더라. 오늘도 봐. 내가 결혼 빨리 시키고 싶다고 너네 아빠 없는 자리에서 나와 상견례 하겠다니까 아주 감동에 감동을 했지? 내가 머리 총 맞아서 너희 결혼 빨리 시키겠다고 오늘 나왔을 것 같니? 아니야. 내가 도저히 더는 너 같은 하층민 상대하기 싫어서 오늘 하자고 한 거야. 너희 같은 하층민 상대하는 게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해 먹겠거든. 네 아빠까지 싸잡아 주제를 알게 못한 건 아쉽다만 어쩌겠어. 노예가 노예짓 하러 간다는데. 그러니까 네 아빠한텐 너랑 네 엄마가 내 말 잘 전해라.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선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내가 왜 나가? 나가도 저것들이 나가야지. 내가 먼저 나가봐라. 저것들이 여기 음식값에 계산이나 할 수 있겠니? 민철아, 너 가만 보면 은근히 쟤들 매기는 것 같다. 너도 나랑 뜻이 같니? 너도 이 집 짓밟고 싶은 거야? 어머니! 남편은 시모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를 향한 시모의 무시는 계속됐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선 엄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저만 있었더라면 시모 얼굴에 욕이라도 하겠지만 제 옆에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시모와 남은 일은 나중에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너무 놀랐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게 됐고 그러느라 자리를 일어서는 게 지체됐죠. 그런데 그때 예상보다 빨리 저희 아빠가 상견례장을 도착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선 저희 아빠로 인해 난리통이었던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그 어색한 기류가 자신 때문이라고 잘못하시고 멋쩍은 웃음과 함께 서둘러 자리에 앉으셨죠. 아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이렇게 안사돈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많이 놀라셨죠?
제가 유민이랑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안사돈을 놀라시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됩니다. 뭐야? 어이가 없네. 이 아저씨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네. 어쩜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이런 거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 멍청한 게 맞다니까. 네? 그게 무슨... 잘 왔다고요. 안 그래도 내가 그쪽 딸과 아내한테 주제 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 사람들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을 사위로 삼으려 하는 게... 거기다 저 계집애가 내 앞에서 감히 큰 소리를 치길래 내가 당신네 가족한테 주제 파악 좀 시켜주고 있었어요. 같은 말 하자니 내 입만 아플 것 같은데 내가 한 이야기는 그쪽 딸한테 듣기로 하고 가세요, 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쾌하니까. 시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아빠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황당해하고 계셨죠. 더는 지체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아빠를 붙잡고 자리를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빠가 꿈쩍하지 않으시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시모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너 오빠 모르겠어? 이건 또 뭔 수작질이야? 아저씨 나한테 반했어요? 자식의 아내까지 있는데 이러고 싶어요? 아니, 너 정말 난 모르겠어? 오빠야, 오빠. 철원이 오빠. 봉수가, 너 봉숙이 맞지? 뭐? 철원이 오빠? 아니, 어떻게... 아니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봉숙인가 봉선인가가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난 김세리라고요. 그리고 그쪽도 처음 봤어요. 아닌데, 너 봉숙이 맞는데? 내가 네 얼굴을 잊어버릴 일이 있나? 그리고 너도 방금 나 알아봤잖아. 맞지? 너 봉숙이 맞지? 저희 아빠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오자 시몬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저희 아빠 이름을 듣고 기억이 떠오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시모가 봉숙이라는 여자가 맞다는 확신을 한 듯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가 대망신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던 시모의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뭐? 세리? 야, 봉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세리야? 그리고 누가 염치가 없고 누가 주제 파악을 해? 나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이 아저씨가 미쳤나? 왜 나를 봉숙이라고 부른 거야? 나 그런 여자 모른다니까? 그러면 내가 고향집에 연락해서 내 앞에 세리가 봉숙이라는 걸 확인시켜줘. 그래야 순순히 인정할래? 야, 너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하냐?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면 되냐고, 봉수가. 아빠가 아는 사람이야? 민철이 어머니를 안다고? 아이, 그럼 알다마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봉숙이가 우리 집에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엄청 도움 받았다니까. 제가 원래는... 야! 이철환! 그만 말해. 말하지 말라고! 그래, 나 봉숙이 맞아. 맞으니까 그만하라고! 너 이제야 기억이 떠오르는 거냐? 왜? 네 과거가 밝혀지면 안 되나 보지? 너 민철이 새엄마라고 그러더니 아예 네 과거 싹 다 지워서 들어왔구나. 하기야, 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과거는 아니지.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집이 가난했던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쳐도 나중에 네가 선택하면서 있었던 일은 떳떳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냐, 봉수가? 오빠, 제발 얘기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응? 그러게 왜 그랬어?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많아졌고 양아들이지만 잘나고 착한 아들까지 생겼으면 착하게 좀 살지. 왜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 내가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내 사돈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묻어두고 있겠는데 우리 아내 딸한테 몹쓸 짓을 했다니까 가만히 못 있겠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사람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세리라고 부르라는 봉숙이가 말이야. 원래는 우리 옆집에 살았어. 근데 얘네 집이 엄청 어렵게 살았거든. 우리 집보다 더 어려웠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봤자 50보 100보 차이긴 한데 뭐 진짜 문제는 집안 형편이 아니라 봉숙이네 부모님이었지. 봉숙이네 부모님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여기 안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 시절에도 보기 드문 두 분이었지. 봉숙이네 아저씨는 술이랑 여자에 빠져서 살았고 아줌마도 아저씨에게 맞불을 놓겠다면서 남자들 만나러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까 봉숙이가 기본적인 보살핌도 못 받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봉숙이를 매일 옆집에서 데려와서는 밥도 먹이고 놀아도 주고 잠도 재워주면서 24시간 보살펴 주셨지. 나도 형제라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밖에 없어서 봉숙이를 내 여동생처럼 챙기면서 데리고 다녔고 아마 그렇게 그대로 자랐다면 내가 떳떳하니 많이 할 얘기도 없었을 거야. 문제는 얘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난 뒤였지. 얘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한 1, 2년 있으니까 사람이 바뀐 거야. 완전히 날라리도 그런 생 날라리가 없었지. 안 그러냐, 봉수가? 너 장난 아니었잖아. 너희 학교 학생이건 다른 학교 학생이건 맨날 돈 뺏고 애들 때리고 싸움하러 다니고 그것만 했냐? 너 너희 학교 뒷산 올라가서 맨날 본드 불었잖아.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걸려서 퇴학당했지. 너 퇴학당하곤 뭐 했냐?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다녔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잖아. 너 더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잡으러 다녔고. 그런데 얘가 결국에 어울려 다니던 건달이랑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그 건달놈 집에서 봉숭이 쟤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찾아간 우리 부모님께 자긴 이렇게 살 거라고 그 건달놈 사랑하고 행복하다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떡해. 봉숙이 부모님들은 얘가 퇴학을 당하든 건달놈 집에서 살림을 차리든 상관도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두고 왔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것도 앞으로 말할 거에 비하면 떳떳하지 못할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어서 말해보자면 네가 그리고 그 건달놈이랑 한 3, 4년 살았을 거야. 그러다 이혼했지. 동네 건달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욕심 많은 널 만족 못 시켜줬던 거지. 그래서 네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할아버지랑 결혼한 거잖아. 맞지? 너 20몇 살 때 그 사람이 60몇이었으니까. 거기다 그 할아버지 부인도 있었지. 그런데 네가 그 할아버지 살살 꼬드겨서 부인 내쫓고 자리를 차지했고. 얘가 왜 그 할아버지랑 결혼했는지 알아? 그거 돈 때문이야. 그 할아버지 재산이 꽤 됐거든.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닌 게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 자긴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나중엔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고. 아니냐, 봉수가? 너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다 못해 네 앞에서도 떠드니까 그렇게 말했다며.
그리고 몇 년 뒤에 네 남편이었던 그 할아버지 죽곤 유산 챙겨서 고향 뜬 거잖아. 그리고는 소식이 아예 없더니 여기서 만난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대충 보아하니 너 그때 챙긴 유산으로 네 이름도 바꾸고 네 과거도 바꾸고 조작해서 아예 딴 사람으로 살고 있었구나. 우리 유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며. 학교도 어디 명문대에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게 말이나 되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고향에 수두룩한데 그런 네가 누구 보고 염치가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해? 너 김세리로 잠깐 살더니 네가 진짜 김세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야, 봉수가? 그렇다면 너 정신 차려. 넌 김세리가 아니라 김봉숙이야. 어렸을 때 사고라는 사고는 전부 다치고 돈 하나 때문에 유부남에 나이차도 3배나 나던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멀쩡한 집안 망가뜨린 김봉숙이라고. 네가 살아온 길을 보면 우리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찍소리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던 시모가 실은 가짜 인생과 말도 안 되게 엉망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저희 아빠가 말한 것처럼 누가 누구 보고 주제 파악을 하고 결혼할 자격이니 뭐니 그러는 건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시모의 엉망인 과거가 밝혀진 그 순간 시모는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야, 김봉숙! 네가 네 귀 막는다고 네가 선택하면서 걸어온 그 인생이 없어져? 없던 일이 되냐고? 솔직히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네 인생의 최종 목적이 돈이었든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좀 점잖게 좀 착하게 살았어야지. 네가 힘들게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받은 것도 아니면 바르게 살아야지. 이딴 식으로 살고 있냐? 야, 우리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너 건달 옆에 붙어있니 할아버지 옆에 있니 수근거려도 네 욕 한 번 하신 적 없었어. 그리고 항상 네가 잘 살 거라면서 어렸을 적 형편 때문에 보호받고 돈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애는 심성이 착한 아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돈도 있으니 착하게 잘 살 거라고 하셨다고.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오늘 일을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너 주제 파악 어쩌고 그러면서 감히 결혼을 생각하냐고 했지? 나도 너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에 내 딸 보낼 생각 없어.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이 쓰레기인데. 이렇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 앞으로 우리 딸, 내 아내에게 헛소리 짓거릴 생각하지 마. 만약 또 비슷한 일 생기면 그땐 내가 네 지인들 쫓아다니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밝히고 다닐 거다. 고향에 내려가서 증거란 증거 싹 다 모아서 너 아주 개망신 줄 거야. 알겠어? 철원이 오빠, 그건 안 돼. 알았어. 내가 다시는 오빠 가족들한테 얼씬도 안 할게. 절대 헛소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오빠도 대충은 알 것 같잖아. 내가 내 인생 지우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이걸로 끝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랑 오빠 부인 그리고 유민이한테 이렇게 빌게. 어? 시모는 결국 저희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없었죠. 이제 시모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 됐으니까요. 저도 아빠 말처럼 시모 같은 여자를 제 가족으로 시어머니로 둘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세상 일이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었으니 남편과의 인연도 그쯤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시모와의 연을 끊었다며 제게 찾아온 거죠. 나 어머니 안 보기로 했어. 이미 얘기도 마쳤고. 그날 일 나한테도 충격적이었어. 어머니가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오고 나와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날 유민이 너와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머니의 태도도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잘했던 행동들, 내게 했던 행동들 전부 거짓이 아니었을까? 어떤 목적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내게 변한 모습이 있긴 있었거든. 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어머니가 날 진정 사랑해서 내게 많은 걸 해주고 나 잘 되라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나도 사람들에게 내보일 자랑거리? 어머니를 빛나게 할 장식품 중 하나? 이런 거라고 생각이 종종 들었거든.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걸 내게 요구하고 중요시하던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쩔 수 없게 연결이 되더라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더는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전했어.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난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보고 지낼 생각이 없고, 나를 속이고 나와 가치관도 전부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난 도저히 유민이 널 포기 못하겠어. 아버님, 어머님께는 내가 용서 구할게. 두 분께서 날 용서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빌 테니까 유민이 네가 옆에만 있어줘. 저도 시모만 아니었다면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남편을 받아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배경이나 가진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시모를 대신해 용서를 비는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마 자기가 인생의 목표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행복일 뿐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내 가족과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는 지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위안이라, 주위에 가족도 없고 마음을 열고 지낼 사람도 없는 시모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행도 모든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등급을 나누던 시모가 자초한 일이겠죠. 더 이상 시모에게 악담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지금처럼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말이죠. 그럼 곧 있을 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